광남일보 일면을 보시면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에도 신문이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요. 광주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방역이면 방역, 그리고 민생이면 민생,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서 광주 공동체 안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돈과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석 광주 광역시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이용석입니다. 저는 한 2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벗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개강식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영준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 고문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 광남일보 아카데미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 여성 원우님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아마 본인 때문에 많이 오신 줄 아는데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난해 2월 3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6차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1월 달에는 한 달 동안에 717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전체 확진자의 40%가 1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한 10일 동안에 매일 1명 또는 2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도 없었고 그제도 하나도 없었고, 오늘은 이제 2명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선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의 위기의식, 긴장감하고 아주 반비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백신 접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150만 시민들의 한 70%, 1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지난 1년 동안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생겼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500명하고 접촉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감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이제 제가 시장이 된 지 한 2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쉼 없이 달려온 숨가쁜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도 참 많았죠. 모함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향 광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온 없이 일했고 많은 성과도 창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실은 2년 전만 해도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권 같은 데서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가장 안 알아주는 것이 광주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은 인공지능이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이제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두의
왜 나는 강주시장이 되려고 했는가? 이건 제가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자만에 빠질 때, 좌절할 때, 왜 나는 강주시장이 되려고 했는가? 초심에 돌아가고 초심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걸 던져봤는데요. 이걸 보시고 한번 그 뒤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이 옆에 바로 한평입니다. 한평.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태어났는데 제가 7대 태종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우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다 그랬지만 이제 다 가난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죠. 제가 태어났던 그 향교라고 하는 데는 호수가 한 300호 이상이기 때문에 꽤 큰 마을이죠. 근데 거기에서 자식들을 대학교까지 보낸 집은 우리 집을 포함해서 10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우 고통스럽게 사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크다 보니까 제가 일찍이 속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애 늙은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제 어릴 적 꿈은 서부 영화의 보안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품앗이를 주로 하긴 하는데 못 먹고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침 그리고 술참이라 해서 아침 10시, 오후 4시 그리고 점심, 저녁까지도 인부들이 다 이제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걸리를 주조장에서 사다 먹으면 이게 농사라는 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 막걸리를 밀조주를 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주조장집 사장이에요. 가장 유직업. 한 300호 되는데 이 주조장집 사장님이 오늘은 이제 누구네 집이 뭐 신고 누구네 집 결혼하고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용섭이네 집 오늘 모내기려는데 막걸리를 안 사가면 이게 밀조주 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주세무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주세무서 주세계 직원하고 주재협회 직원들이 와서 술 단속을 하는데 뭐 꽁꽁 숨기죠. 근데 이분들은 뭐 이거 찾아내는 게 뭐 귀신들이니까. 그 어릴 때 이제 그러면 우리 집은 초상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값 몇 푼 아끼려다가 벌가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농민들의 그 당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매우 처참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공무원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일까? 공무원이 매우 미웠어요. 근데 우리 향교국민학교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한평읍내였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돈 걷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주로 보여줬던 영화가 서부 영화였는데 저는 서부 영화의 총잡이 보안관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을 일거이 이렇게 다 퇴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꿈이 서부 영화의 보안관이 돼서 이 세무서 직원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난방이나 치사를 다 나무를 떼서 했거든요. 누구 집에 가더라도 소나무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림계 직원, 이걸 단속 오는 사람을 우리 어렸을 때 상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감이 오면 어느 집이나 다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상감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쩔쩔매고 사정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그 당시, 지금은 기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부 영화의 보안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집에서 또 종손이기도 하고 공부도 별로 시원찮아서 제 동생들 누님들은 강주로 유학도 그랬는데 저는 학다리 중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한 12km를 6년간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거기는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좋은 습관으로 하여튼 첫 번째가 항상 꿈꾸는 습관을 가져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 이게 훗날 보면 반드시 스승이 되고 교훈이 되고 지어나이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게 실은 세옹짐하고 지어나이복의 과정이거든요. 그치?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랬냐면 저보다 비교적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2년을 걸어 다녔고 27살 때 먹을 때까지 제가 농사를 실제 지었거든요. 그게 저를 강한 다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프고 힘들더라도 천장여지 필선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뭔가 줄 때는 먼저 고통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훗날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이게 대학을 가면서 이제 이게 서부 영화의 보안관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에서 보안관처럼 총 잘 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되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 꿈이. 근데 저는 꿈꾸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세계에는 한 7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애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꿈꾸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낭만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데모도 소극적으로 따라다녔지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앞장섰던 우리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남매를 농사지어서 대학을 보내는 그 고통이 너무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을 끊지 않으면 끊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 절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행시를 합격을 했죠. 그게 1973년 10월입니다.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그렇게 저는 특출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현역 중에서 합격한 건 전남대학교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가대학을 나왔는데 상가대학에서는 뭐 5위를 다 틀어서 처음이었고 이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절실함 때문이었어요. 이게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그 절에서 뭐 공부할 때 애로운 거 아니에요. 한참 때. 제 그때 조그만 꿈은 뭐였냐면 행정고시만 합격하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다잡은 거죠. 근데 한 분도 안 웃네, 안 웃어. 참 신기하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제 보직받은 데가 어디냐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이었습니다. 인생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세무공무원이 미어서 공직자가 됐는데 첫 번째 직장이 세무서였고 제가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을 했거든요. 이게 세무공무원들의 총수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근데 일선에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제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979년 10월 달에 이제 재무부라고 하는 데를 서울로 올라갔죠. 그 재무부가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 근데 이 기획재정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뛰어난 수재들이 오는 거예요. 뭐 경기 서울대도 서울대 법대냐 상대냐. 학다리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나온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1980년대라고 하는 건 영고주의가 팽배했을 때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일이 풀리던 때 특히 우리 재무부 장관은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 김만재 장관, 401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장관할 때고 그러니까 인사 때만 되면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던 그런 때였죠. 비교적 지금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3번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우리 아버지로부터 DNA를 타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성실하게 이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청렴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이 저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용섭은 실력 있다, 뭐 사람 좋다, 뭐 이런 게 쌓여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쯤에 이제 제 그 꿈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저는 한마디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 때마다 또 업무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저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돈과 권력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을 가지면 항상 이루어진다고. 1997년 12월 18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재무부에 호남 사람 중에서,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람 중에서 국장급 이상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저는 희귀종 비스덕에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2002년에 이제 관세청장까지 제가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2003년 2월 25일 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고향도 부산이고 그분은 뭐 정치를 걸었고 저는 공직생활에만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래서 정무직이니까 내 공직생활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국세청장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인 출신, 뭐 전두환 때도 뭐 이런 안기부나 막 군인 출신 이런 사람이 갈 때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가서 누가 나를 추천해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제 훗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2008년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희상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초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 문희상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의장님, 제가 어떻게 그때 국세청장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당신 운이야 운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흘렀는데 2012년인가 2013년 5월달 어느 날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그때는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 뭐 할 일은 뭐 없어도 매우 바쁜 자리잖아요. 그래서 안 봤다고 그랬더니만 거기 230 몇 페이지 보면 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오라 해서 봤더니만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에서 이제 그동안 참여정부 때 인사했던 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용섭 국회의원을 국세청장으로 추천한 것은 나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이었다. 대통령에게 추천했더니만 아무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행자부 건교부도 하고 국회에 와서도 능력을 발휘해주고 뭐 이래 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용섭 의원은 친노도 아닌데 발탁해 준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쭉 한 1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그때 의원을 초대 대변인으로 추천했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2003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얘기는 왜 제가 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시골에서 면장 인사만 있어서 면장 승진만 돼도 김 면장 내가 그때 군수한테 얘기해서 당신 된 거야? 이게 남자들 세계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제가 국세청장도 하고 청와대 혁신수석도 하고 그 양반이 비서실장 할 때 제가 장관도 했으면 수도 없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국세청장 할 때 내가 힘썼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마지막 유세 때 제가 송경리 유세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맡길 대통령이라면 이런 정도의 마음의 깊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홍준표가 상대 쪽에 나온 분인데 이 양반은 뭐 들었다면 바로 얘기하는 분 아니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국세청장을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간 게 청와대 혁신수석이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5년을 간통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건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혁신가에 가까운 거예요. 이 양반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인기 있는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러다 보니까 5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낳은 거죠. 우리 한전이 여기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돈 안 드는 선거, 정경유착 단절 이런 많은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2년 후에 그 혁신이 매우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혁신수석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뭐 교수를 앉히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국세청장 할 때 접대비 실명제랄지 완전히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의 기관으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고 저를 이제 초대 혁신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후반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이 양반을 이제 모시면서 그 과정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공무원 생활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공무원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공무원은 그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끔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했던 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큰일은 정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핵심이 선거다. 선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혁신수석하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과정, 앞으로 살아갈 길을 혁신적 관점에서 많이 제가 조명하게 됐죠. 여기서 이게 될지 모르는데 영상 한번 봐볼까요? 영상 되나요? 지금 그 건설교통부 장관 하는 분은 국세청장 했는데 국세청장하고 청와대 혁신수석 하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땄다가 거기서 일 잘해가지고 또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건설교통부로 또 발탁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불편을 해소해 나가려는 이런 그런 창의적 창조적 자세,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설사 대학교 좀 이름 없는 데 가도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 지금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전남대학교는 이름도 없는 대학이에요.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종선이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성묘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와서 피곤해서 자고 한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텔레비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으로 막 돌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생방송으로 나와 계시는 거예요. EBS에. 근데 뭐 장관이니까 대통령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의가 후에 보니까 3불 금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 이박제, 고교 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부활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관련되잖아요. 근데 한 5분도 안 맞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방대학 나와도 사람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건설부 장관 보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학연이나 혜연이나 지연이 강했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장관할 때 국무위원들이 19명인가 그러는데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전남대학이 아니라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 실은 학력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해서 우리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2008년 2월 25일 날 끝나는데 그해 4월 7일 날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대통령께 2월 1일 날 사표를 쓰고 제가 광주로 내려온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광산구가 우리 김동철 의원 혼자 하던 게 가불로 나눠져서 제가 을에 나가서 하도 이제 경력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근데 저는 정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활동적이지도 않고, 우리 회장님도 아까 식사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일은 잘하는데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용섭이 사교적이지 못하다는 거.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제가 정치 나간다고 할 때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 해가지고 말기고, 제 처도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명예롭게 존경받으면서 공직을 했는데 괜히 정치권에 잘못 나가면 망가진다 이렇게 말렸는데,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그해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감세, 세금 감면, 부자 감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직전에 제가 건교부 장관 했으니까 한반도 대운하 막아야 될 소임이 있었고, 또 세금은 뭐 제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가였으니까. 그래서 손석기의 백분 토론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때 민주당의 밖에 토론은 제가 다 나갔었어요. 엄청 힘들게 싸우고 그랬는데, 야당이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내가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걸 만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2010년에 광주시장 선거 때 그렇다면 광주라도 한번 그런 도시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실은 제가 광주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게 길게 돌아왔는데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서 광주시장에 도전을 했고, 그건 또 바로 시민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광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이 광주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가장 많은 의병이 나왔던 것이 호남이고 일제 36년 동안에는 가장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던 것도 이곳이고 독재 정권 때는 가장 민주화 운동이 왕성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강주는 오랜 소외와 차별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낙후된 강주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떨어져 버렸죠. 4년 후에 또 2014년에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환경이 안 바뀐 거예요. 또 도전했죠. 아마 뭐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구차하게 왜 떨어졌는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한 명 차이로 떨어졌어요. 0.45%. 이게 한 명이 저한테 오면 제가 이기는 건데 그때 뭐 상대방 선거운동원들이 막 구속되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재판까지 가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깨끗하지 못한 선거였고 2014년에는 당도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너 아니면 안철수 쪽에 후보를 이길 수 없다 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이제 제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공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아무리 정치가 모함과 비리가 판치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할 수 있겠냐 해서 전략공천은 하는 날 그것도 저녁 11시에 5일 동안에 그 연휴를 놔두고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전략공천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버렸죠. 그러던 차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또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양반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시죠. 취임을 하신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관도 뭐 총리도 다 임명할 때 바로 5일 후에 5월 10일 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장을 하고 저를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지역의 역사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민주정부 그러니까 새 대통령 때 다 중용이 된 거죠. 그게 고마운 거죠.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할 때는 일자리 사장님도 실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매우 힘도 강했고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에 2018년에 강주시장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2018년 2월 9일 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만두고 시장 선거에 나온 거죠. 그때 선거도 참 치열했습니다만 어찌했든 3번 만에 제가 이제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불철주야야말로 주말도 없이 아침 저녁 없이 제 나름대로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네요. 이 한 장에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시정 운영 방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 이상이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 마가렛 태처라고 있잖아요. 이분을 영화한 게 아이언 레이디라고 하는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처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태처야,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습관이 된다. 거꾸로네요. 말이 먼저고 행동이 되고.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있어서 꿈이 조직에 있어서는 비전입니다. 이게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처럼 원래 성공이라고 하는 건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뭐 계급이 많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꿈이 없으면 성공도 없는 거예요. 조직에 있어서는 그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동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7월 1일 날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폭풍이 와가지고 일요일이고 또 그래서 7월 2일 날 했는데 7월 2일 날 제가 취임식 대신에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비전을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녘의 한반도 남녘의 변방으로 추락하고 있는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걸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저는 이제 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로 내걸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계속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으니까. 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강해지는 사회. 이런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방송이나 언론을 보시면 거의 매일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2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그분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강력하게 나온다고 해서 안 해줄 것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부드럽고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해줘야 될 것은 다 해드렸어요. 원칙 있는 강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였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부드럽고 점잖하고 뭐 하니까 강하게 하면 뭐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로 우리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명한 어머니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때 되면 딱 맞춰서 젖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된다. 그리해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보다도 독립군의 자손들이 더 못 산다면 누가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내걸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도시를 만들까 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내건 게 강주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자기다울 때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다울 때, 장미는 장미다울 때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강남일보답게 갈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장미의 화려함을 모방해버리면 그 순수함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강주는 가장 강주다울 때 경쟁력이 있는데 뭐가 강주다운 거냐? 그것은 정의로운 도시 의양 강주, 문화예술의 도시 예양 강주, 맛깔스러운 음식의 도시 미양 강주. 이런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이걸 상품화하고 산업화하고 브랜드화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강주다움을 제가 내걸었어요. 전주에는 가면 한옥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주 비빔밥 춘천 막국수 이런 다 추어탕 이런 있는데 왜 강주는 미양이라고 하는데 대표 음식이 없느냐니.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맛있어서 그런다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와서 주먹밥을 비롯해서 대표 음식도 만들었고 국악상설 공연이라 해서 대표 공연도 만들었습니다. 상무지구에 가면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그 국악 공연을 합니다.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동명동의 문화마을 그리고 충효동의 생태문화마을을 대표마을로 지금 착공식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강주는 2012년부터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시민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8,000명이 넘는 우리 강주 시민들이 강주를 떠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60%가 30대, 40대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산업사회 때는 그러면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산업사회 때는 이게 차선이 단선이에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그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2차, 3차는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사의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치나 시스템 이런 게 완전히 정신이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강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는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기회가 온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2018년 제가 당선되던 첫 해인데 11월 달에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살린다 해가지고 17개 지자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하나씩 써내도록 한 거예요. 다른 16개 지자체는 과거 관행대로 다리 놓고 철도 놓고 도로 놓는 거 써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 차원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써내서 우리가 이제 그게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조직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 수도권에 가서 인공지능 하면 다 강주를 얘기할 정도로까지 올려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력이 안 알아주는 거지 우리 시민들만 안 알아줘요. 이제 그것도 시민들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올라가는 단계에 가면 이제 될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3대 시정 가치로 혁신, 소통, 청렴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적자생존이라고 했죠. 잘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겁니다.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릴 때 혁신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득권자의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고통은 바로 오지만 성과는 어떤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혁신은 정치가들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표를 찍는 사람들한테는 고통만 주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같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항 관리, 갈등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다 소통을 넣은 겁니다. 소통하지 않고는 혁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통즉 불통,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불통즉통,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스킨십은 잘 못해요. 그래도 공적인 소통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들 그건 다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온 겁니다. 그냥 무조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누구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강주형 일자리 16년 동안이나 강주를 분열과 갈등 속에 몰아넣었던 도시철도 2호선을 공론화에 의해서 했고 최근에 장록습지도 공론화에 의해서 해결했고 부동산 살리겠다고 신양파크호텔 이것도 민관정 협의에 의해서 했고 그러니까 생활민주주의 실현, 시민사회단체와 협치, 혁신과 소통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왜 청렴을 넣냐? 이 청렴은 공직자가 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청렴하지 않으면 일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렴이 없는 혁신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청렴이 결여된 소통은 담합입니다. 이게 청렴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튼 뭐 저희가 방역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방역 조치 중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따라온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때 옛날에는 다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바로 무조건 넣었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병원으로 보내고 음성 나오면 집에 가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격리자가 14일이 되는데 증상이 없으면 다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먼저 증상이 없어도 다 검사를 2번 해가지고 음성 나올 때만 보냈어요. 근데 무증상자가 증상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3월 1일 101주년 3.1절이 되는 날, 그때 이제 대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이다라고 불리는 천하의 이재명 지사도 자기 경기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할 때예요. 근데 우리 강주가 시민사회단체 43개 단체하고 대구의 확진자를 강주가 받아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상연대를 제안을 했고, 그게 확산돼서 K방역으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한번 치시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13차 민생안정대책에서 시민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강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이제 금년 9월 달이면 10만 대 자동차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 공정률이 설비 같은 건 99% 됐고 90% 이상이에요. 4월 달부터 이제 시범 운전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1월 31일 날 대통령 모시고 현대자동차 노조간에 사인했는데 그동안에 공장 지어서 차가 나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2,300억 원의 자본금을 모집하는데 누가 강주를 믿고 2,3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은행으로부터 3,200억 원의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얻을 수 있겠어요? 강주하면 그동안은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돼요. 여기는 이제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가 1,000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생산직 186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몇 명이 왔냐? 12,600명이 와버렸습니다. 누구는 70대 1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2,000대 1이라고 그러거든요. 12,400명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안타까운 높은 경쟁률이죠. 그만큼 우리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강주 전남을 가점을 주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의 97%가 강주 전남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이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울 동안에도 강주의 인공지능 시계는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갔습니다. 우리 이미란 부위원장님은 잘 아시지만 지난 1년 동안에 85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내려왔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강주에서 기업들이나 사람이 떠나기만 했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언제 강주에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근데 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가장 그분들이 걱정한 게 뭐냐? 수도권에 있어도 AI 인재를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데 강주 가면 인재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지스트 과학기술원에 AI 석박사급 인재 양성하는 대학원을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 같은 데는 AI 대학 내지는 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4년 내지 5년 걸리잖아요. 사람이 나오려면. 그래서 과학이 정통부화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180명 모집하는데
강주 밖에서 강주에서 1000명이 넘는 아주 뛰어난 애들이 왔어요. 걔들이 작년에 이제 일부는 탈락하고 155명이 나와가지고 강주에 있는 기업들에 들어가거든요. 언제 그 유능한 애들이 강주에 인공지능 사관학교? 강주는 분명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입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때 바둑해가지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이건 많은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가진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 센터가 강주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고 크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냐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5.7페타 플러스 1페타 플러스는 1초 동안에 1000조 번을 연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데이터 센터는 어떠냐? 이것보다 3배나 큰 88.5페타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과학기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서 17번째거든요. 우리는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늦게라도 우리도 인공지능 해야 되겠다는데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나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진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친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 가보니까 그런 데는 멘토가 한 15,000명 돼요. 대학이 원체 좋으니까. 우리도 한 100명을 확보해가지고 그 젊은이들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사업화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돈이거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1,100억 원의 창업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출자도 하고 출연도 하고 이걸 7천억까지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 공간이잖아요. 이런 데는 산업단지로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에 문화예술이 잘 갖춰져 있고 음식점, 교육, 의료 이런 데 잘 갖춰진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빌딩을 불려서 창업 공간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 문 여는 날 34개 기업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2호점을 지금 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창업하면 실제 우리가 창업에서 안정적으로 그 안착할 때까지 기간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해요. 죽음의 계곡을 걷는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통상 선진국은 한 40%가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우리는 20% 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다 장애물을 극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데보다도 생태계가 잘 갖춰져 가고 있어요. 도시철도 2호선 말씀드렸죠. 이게 되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주 어느 곳이든지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30분 안에 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사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인내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매우 노력해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막힌다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 이것도 제가 2018년에 왔을 때 도저히 개최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늘리고 했는데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막식 예산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른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였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도 참석 안 하겠다는 말 안 하고 안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최하면 스타가 있어야 이게 흥행이 되는데 박태환 선수도 출전을 안 해버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수영연맹 피나에 의하면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많은 국가 191개국에서 12,800명이 왔습니다. 이 후속 사업으로 지금 남부대에 수영진흥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영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수영대회도 개최를 할 겁니다.
5.18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이거는 이제 제 1호 공약이었는데 경제 자유구역도 금년 1월 1일 날 경제 자유구역 청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는 빅그린 산단,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첨단 3지구, 남구에 있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국가산단, 지방산단, 이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광주역, 송정역, 상무지구가 이제 천지개벽할 겁니다. 광주역에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광주역 주변에 계신 우리 그런다고 또 번쩍 드는 게 빨리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2025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업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송정역 주변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수없는 단계를 거쳐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73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무지구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이 될 겁니다. 국책사업을 138개나 따왔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이게 많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주천도 수량도 늘리고 그리고 수질도 깨끗이 하고 주변 생태 환경 갖추는 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목원이 전국에 64개나 있거든요. 광역 중에서 유일하게 수목원이 없었던 데가 광주였어요. 이 수목원도 지금 착공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 그냥 한 1분에 얘기하고, 정치인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해요. 이게 5분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많이 지나버려요. 이 금년도에 제가 이제 가장 추진할 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두 번째 것은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규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이걸 이제 할 건데요.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의 그린 뉴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난 여름 50일이 넘는 장마,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입장에는 재난이다, 재앙으로 보이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경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구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했던 EU 국가들도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2050년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5년 앞선 2045년을 담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항상 시대를 선도했던 우리 광주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구글이다 이제 세계적 기업들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를 사지를 않습니다.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 발전소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소가 우리 광주의 규제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고 이걸 전에는 다 한전으로 집중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풍력이나 이렇게 중단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버되면. 근데 우리는 이걸 한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세이빙 ESS 발전소에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그래갖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 난방을 해야 된다, 누가 안 쓸 때 11시에 저녁 싼 가격에 사다 쓰면 여기서 소득도 생기고 우리 전기는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린 뉴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 합계 출산율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숫자 그게 2.1명.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3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냐? 작년 같은 경우 강규는 0.8이에요. 이 앞번에 전에 1.3일 때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산은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고 강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끝나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에다가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 원씩 드리고 출생 축하금으로 그리고 2년 2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에서 480만 원 드리고 물론 또 정부에서 추가로 드리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주 홈페이지에 오면 하여튼 청년들이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 낳고 보육, 학교 보내는까지 모든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통합 플랫폼도 만들어놨고 애 키우다 보면 얘가 뭐 갑자기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 애 놔두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24시간 이렇게 돌봐주는 돌봄 24시간 돌봄 여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아이가 갑작스럽게 입원했다. 그럼 아버지 엄마가 뭐 휴가를 안 내고 전문적인 보육사가 들어가서 책도 읽어주고 제때 약도 먹이고 하는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뭐 해서 이런 걸 갖춰가고 있다고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써먹들고 다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여튼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그래서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신 이 권한, 이 권력 사적으로 하나도 쓰지 않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엄중하게 쓸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될 때 시장 자리를 이용해서 인간관계나 재산관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온대로 떠나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일보는 전혀 그러지 않지만 혹시 잘못된 기사가 나오더라도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